여러분, 여기 한 명의 천재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시, 글씨, 그림,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그야말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자신의 친형에 휘두른 칼날 아래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아니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잔혹한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되어야만 했던 한 위대한 예술가의 비극입니다. 안평대군 하면 바로 이 작품이죠. 그 유명한 목류도원도. 말 그대로 꿈속에서 본 낙원을 그대로 화폭에 옮긴 건데요. 그는 이 그림처럼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의 현실은 그 꿈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꿈은 곧 끔찍한 핏빛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조선 최고의 천재 예술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친형에게 처형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때는 15세기 조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화 황금기였습니다. 안평대군은요,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사기캐,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위대한 세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서예, 시, 그림, 음악, 하나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죠. 특히 그의 글씨는 조선 최고의 명필 중 하나로 꼽혔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저 멀리 명나라 황제까지 감탄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엄청난 재능이 그냥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머무르질 않았어요. 그는 곧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의 리더이자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마치 자석처럼 그에게로 이끌렸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에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특히 문신 관료들 사이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바로 여기서 이 얘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상을 꿈꾸던 예술가 동생 안평, 그리고 거친 야망을 품었던 형 수양대군, 두 사람의 대립이 서서히 막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게 정반대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안평대군이 학자들과 어울리면서 이상적인 정치를 꿈꿀 때 형인 수양대군은 무사들과 칼을 부딪히며 강력한 왕의 힘을 추구했죠. 지지 세력도 성격도 가는 길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수양대군이 내심 동생 안평에게 어떤 열등감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아버지가 유독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안평을 더 아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뿌리 깊은 경쟁심이 그의 야망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안평대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 그 숨막히게 긴박했던 쿠데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정말 순식간에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양은 자신의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하고 순식간에 궁을 장악했죠. 이 와중에 안평대군은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양어머니 댁에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체포됩니다. 그의 몰락은 이토록 빠르고 잔혹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쿠데타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또 무자비하게 계획된 거였죠. 수양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안평의 지지 기반을 먼저 무너뜨린다. 둘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를 안평에게 뒤집어 씌운다.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쿠데타가 성공한 뒤 수양은 단순히 동생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평이라는 사람을 역사에서 아예 도려내기 위한 끔찍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양은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친동생인 안평에게 죄목을 씌우는데요.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25가지입니다. 물론 전부 다 조작된 거였죠.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악랄하고 비열했던 혐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쿠데타 당일 밤에 안평이 양어머니 댁에 머물렀던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파렴치한 누명을 씌운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안평을 죽이는 걸 넘어서 그의 명예와 인격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아주 비열한 의도였어요. 안평의 마지막은 교동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였는데요. 그냥 유배가 아니었습니다. 위리안치라고 해서 사는 집 주변에 아주 빽빽하게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어요. 말 그대로 섬 안에 섬에 갇히는 거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완벽하게 고립시켜 말살하려는 정말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난 지 딱 8일 만에 사약이 내려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날이 바로 안평대군의 36번째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일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왕자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비극은 안평대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들은 1년 뒤에 처형당하고요. 하나뿐인 딸과 며느리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의 집 노비가 됩니다. 수양은 안평의 모든 흔적을 그 핏줄까지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지금 역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리고 이 두 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시간은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안평의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글이 빛나고 엄숙하다는 뜻의 장소라는 시호를 받으면서 마침내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담긴 걸작, 목류도원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하지만 참 운명의 장난처럼 이 그림마저도 주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닮은 걸까요? 지금 우리 땅이 아닌 일본에 가 있습니다. 마치 그의 삶처럼 그의 예술도 여전히 머나먼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평대군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이상향은 과연 권력이라는 잔혹한 악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